안녕하십니까, 홍문정입니다. 오늘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 부친상 애도를 표합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못지않게 어찌 보면 더 훌륭해 보이는 분이 바로 최재형 감사원장의 부친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자들은 결국은 자기 인생을 살면서 첫 번째 스승이 아버지고 첫 번째 경쟁 대상이 아버지고 아버지의 인생관을 물려받기 쉽습니다. 아마 최재형 감사원장은 아버지와 아주 각별했던 분 같습니다. 제독이었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또 6.25 때 참전했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주었다는 말씀 자체도 또한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밝혀라. 그리고 한번 해봐라. 이런 취지의 말씀이셨는데 저희 어른께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에 갑자기 건강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님에게 최소한 또 앞으로의 10년을 허락하시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돌아가시기 이틀 전이시네요. 제가 그날은 아버님을 아침 저녁으로 2번 만났던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 참 검찰이 저를 수사할 때고 아버님이 그거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 때인데 저희 아버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어깨 쫙 펴고 아버지가 있는데 당당해라. 네가 잘못한 거 있냐. 이왕 태어났으니 국가와 민족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 라는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좀 지켜봐 주세요. 앞으로 10년, 20년 더 사시면서 지켜봐 주세요. 그랬는데 그것이 이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저희 아버님의 말씀은 안녕하십니까, 홍문정입니다. 오늘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 우리 가족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했던 일들 기억하면서 그 전통을 이어가고 우리 후대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그 전통을 이어가도록 해라 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부친의 표현은 대한민국을 밝혀라 이런 거였고 저희 아버님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우리 가족들의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자식들에게 전달하라 이런 의미셨는데 저는 결국은 비슷한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훌륭한 아버님이셨던 것 같고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서 이제 대권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그 대권 길목에서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본인도 눈물을 글썽였다고 하는데 참으로 안타깝고 속상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 아버님의 정신은 살아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더욱더 힘내는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야권 후보들을 보면 여러 가지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걱정되는 점들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최재형 감사원장이 야권의 통합 후보를 내는데 그리고 본인도 후보입니다만은 본인이 후보되는 일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 못지않게 정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또 국민들이 이 사람은 우리가 믿고 따라도 되고 이 사람 같으면 대한민국의 수장이 될 자격이 있고 이 사람 같으면 시대 정신이 있고 이 사람 같으면 대한민국을 이 전통, 보수, 우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설립하는데 좋은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 국민들이 공감대를 갖고 이번 대선에서 그런 사람을 뽑아내는데 본인도 노력하시고 본인이 후보가 되셔서 또 좋은 결과를 가져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지도자를 뽑을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지도자가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삼가 조의를 표하고 애도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혜를 받아서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키고 박영수 특검에 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가장 의로운 척하면서 가장 똑똑한 척하면서 가장 잘난 척하면서 가장 정의로운 척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기소하고 30년 동안 감옥에 넣는데 박영수 특검이 1등 공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실 겁니다. 그가 검사로서, 특검 검사로서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 이재용이를 괴롭혔으면 이제는 프로쉐 받은 박영수 뭐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사의만 표하면 최고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박영수는 이 업자와 다정히 찍은 사진도 있고요. 포르쉐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뇌물을 받은 정황들이 있습니다. 과연 박영수라는 사람이 특검 검사로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1등 공신으로서 선봉장으로서 이렇게 뒤에서 추악한 일들을 벌였다는 사실 자체만 가지고도 특검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정치 역사의 흑역사를 만드는데 1등 공신이 박영수 특검이 했던 일들은 잘못된 것인가를 다시 살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박영수 특검은 특검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당 사무총장을 지냈다는 그런 이유로 제가 한참 검찰에 조사받으러 다닐 때 그 당시 박영수 특검은 전지전능했습니다. 쓸데없이 박영수와 그 연관된 사람들에 의해서 제가 고초를 받고 있을 그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영수라는 사람이 검찰에 얼마나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전직 검찰청장 최동욱, 박영수, 윤석열 이런 사람들이 다 연결돼 있고 한 몸통이었고 형님 동생 하면서 검찰을 좌지우지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업자와 포르쉐를 받고 다정하게 사진 찍고 그런 행위는 결국은 이른바 법조계에서 얘기하는 검사들 그리고 법률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고전적으로 타락한 그리고 그런 흉악한 검사의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아니 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박영수 특검을 특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박영수 특검을 뒤져보면 박영수와 그 일당들 그리고 그를 비호하는 세력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가 하는 것들을 제가 여기서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검찰에서 그들이 박영수 이름을 들고 박영수와 박영수 친구들의 이름을 들고 자행했던 수많은 일들을 저는 기억하고 있고 듣고 있고 또 그것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박영수 특검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고 박영수 특검이 되면 우리 탄핵이 왜 잘못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밝히게 되고 박영수 특검이 되면 박영수가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는가 그리고 지금 검찰 개혁한다고 하는 검찰 개혁 당위성에 박영수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논리와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박영수가 안에서 특검으로 활동하고 있을 때 그래서 박영수와 한 통속이었던 사람들 전직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전직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비롯해서 문재인과 같이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다 한 통속으로 결국은 검찰을 자기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이 사람들만 만말 모이면 검찰을 자기들이 인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람들만 모이면 검찰의 어떤 사건을 어떻게 한다, 어떤 사건은 어떻게 끝낸다, 어떤 사건은 자기들이 어떻게 결론 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다녔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또 저한테 돈 줬다고 얘기한 사람 모든 죄가를 다 없는 걸로 할 테니까 홍문정에 대한 돈 줬다는 사실만 밝혀라 이렇게 타협해서 제가 돈 받았다고 증언했고 결국은 그것이 무죄가 됐습니다만은 이렇게 극악무도한 일들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순실이 아마 이 소리를 들으면 나한테 경제공동체라 그랬는데 박영수 경제공동체 밝혀내야 돼.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박영수 특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상을 낱낱이 밝혀내야 됩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나쁜 검사의 모습, 나쁜 검사들이 어떻게 검사질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박영수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박영수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여러 가지 그 행보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총장이 이번 야권 대선 후보를 만드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문재인 정권을 몰러가라고 했던 그 사이다적인 행동들,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당당하게 대응하고 대적하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은 국민들에게 청량사이다 같은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야권 후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윤석열 총장의 역할은 참으로 지대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후보가 되건 아니면 본인이 후보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역할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발 반기문 전 총장처럼 물러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윤석열 총장의 행보가 상당히 걱정스럽다라는 말씀을 아니 드릴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일본의 원자력 오염수 자국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윤석열 전 총장이 강경화 전 장관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정부에서 그렇게 했다 그랬는데 사실은 강경화 장관의 발언 전체를 이해하지 못한 그리고 강경화 장관의 발언을 어떻게 보면 왜곡한 그런 발언이었다. 그래서 여당은 그 일본 극우파의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많은 분들이 지금 빈축을 사고 있고 윤석열 총장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과연 공부를 열심히 한 건가 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조그만 실수인 것 같지만 그동안 대선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대선 공부는 훌륭한 학자들을 모아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현장에서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대선 주자 1위 후보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말할 기회가 많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기의 정치 철학, 자기의 정치 신념 이런 거에 관해서는 자기가 큰 목소리로 그리고 모든 사람이 들려지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만은 디테일한 여러 가지 뭐 원자력에 관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무슨 월성고리라든가 아니면 지금 뭐 주택정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의 현장의 소리를 듣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윤석열 총장의 전 총장의 발언은 상당히 유감스럽다. 근데 이런 발언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뭐 어떤 대선 후보도 그런 기자들의 그 끈질긴 그 취재 활동에 어떤 것이 노획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을 완벽한 대통령 후보로서 완벽해서 어떤 문제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그 실수가 결국은 자기가 후보가 되는데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전화 위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수하는 것 자체를 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문제도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총장이 이 문제에 관해서 내가 그때 생각이 좀 짧았는데 나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아니면 이해하고 있었는데 강 장관이나 그 당시 취지를 보면 내 말이 조금 잘못 와전된 것 같다. 아니면 내가 잘못 이해했던 것 같다. 좀 더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저는 실패를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에 관해서 국민에게 솔직하게 소통하는 것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 있어서는 정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께 아뢰고 또 국민들의 양해를 구하고 하는 것들이 더 진솔하게 보이고 후보로서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잘못 외엔 이건 뭘 의미하냐면 김영한 전 장관을 만난 이유는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재명 공격수였기 때문에 이재명의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여당 경선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이재명을 김영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역으로 이재명을 공격하는 그런 정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고단수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만남이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 이 역시 또한 큰 실수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언론 기자들이 그렇게 김영환과 만나는 장면을 그렇게 찍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영환이라는 사람은 이 역할이 그렇게 결코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잘 들지도 못하고 또 기자들에게 뭐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재명을 공격하면 여당 내에 있어서 다른 이재명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후보들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칭찬할까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잘했다고 할까요? 아마 그 사람들이 내심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저 친구가 여당 후보 뽑는 데까지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한다. 영향력을 미치려고 한다. 해서 여당은 물론이고 여당의 여러 후보들, 이재명 후보를 심지어는 뭐 이재용 후보도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안갚음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지금 여당의 경선 중이기 때문에 이쪽에 야당 후보로 나서려고 하는 사람은 여당 후보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좋다.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누가 후보가 될지도 모르는데 괜히 전력을 분산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이른바 여당 내에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는 거야. 뭐 바지를 벗었느냐 안 벗었느냐 뭐 천박한 발언이었다. 무슨 뭐 소득주도 성장이 어떻다. 뭐 주택정책이 어떻다. 자기들끼리 뭐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야당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은 그 일을 굉장히 자제하는 것이 옳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할 말이 있고 또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하면 자기 대변을 통해서라든가 지인을 통해서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그것이 자기 후보가 직접 나서서 여당 후보 경선 과정에 여당 후보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으로는 고수처럼 보이나 사실은 하책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실수를 또 하고 있는 거죠. 또 지금 장모는 구속이 돼가지고 참 그것 때문에 지금 허둥지둥하고 있는데 그 아내 문제, 아내가 지금 박사학위 논문을 지금 검증한다. 아마 국민대학으로 알고 있고 국민대학에서 검증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윤석열 총장은 그것은 대학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일단 발뺌을 했습니다. 제가 이 문제도 제가 보기엔 윤석열 전 총장이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들리는 바에 의하면 석사학위 논문, 박사학위 논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게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변명을 한다면 그 당시 석사학위, 박사학위 논문은 사실 돈 주고 쓴 논문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그것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 학계에서 별로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 않은 예를 들면 뭐 직장 다니면서 학위를 얻는다든지 아니면 이 학위가 이미 자기 직장을 다니는 사람에게 그 학위가 그 자기 직장의 위치를 굳게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학위가 필요한 사람들이 사실은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있었다. 그래서 학위가 결국은 학위라기보다는 자기가 공부한 업적이라기보다는 그 학위 자체가 결국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교수하면서 그 교수들이 그 학위가 있어야 자기가 정교수가 되고 뭐 이런 부교수가 되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딴 학위들, 그런 학위들이 많이 있다. 또
뭐 그런 학위들에 대해서 제가 뭐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학위 말에 이미 임용되었다가 그다음에 자기가 뭐 1, 2년 내에 뭐 학위를 그친다, 학위를 완성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이 오래된 교수들 뭐 학사나 석사 옛날에 더 옛날에 학사나 석사학위밖에 없어서 그 본인의 레퓨테이션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나중에 자기 뭐 교수라든가 아니면 그 학술 단체에서의 자기 레퓨테이션을 완성하기 위해서 박사학위를 받는 거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엔 그런 박사학위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미 교수이고 이미 박사학위를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또 가르치고 있는 그런 수준에 있는 분들에게 박사학위라는 것은 일종의 데코레이션에 불과한 것이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지금 김준리 씨가 지금 본인이 뭐 줄리라고 얘기했으니 뭐 줄리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이 줄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지금 줄리라고 말씀되고 있는 윤석열 씨 부인이 석사학위 논문이 됐거나 학사학위 논문이 됐거나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총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어야 할까?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 윤석열 총장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옳다 생각합니다. 저는 부인의 일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논문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돈 주고 산 논문이라든가 아니면 뭐 누구 거를 보고 베낀 논문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의혹을 한꺼번에 없애버릴 수 있는 것은 그 논문 자체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그 논문 쓰는 관행이라든가 아니면 그 당시에 그 어떤 한 사람에 있어서 논문의 역할이라든가 박사학위가 됐건 석사학위 됐건 그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축적으로 인정하는 발언을 오히려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학교에서 판단할 일이다. 그러면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그 논문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어떤 형태로든지 논문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엔 뒷감당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하여간 실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살면서 처음부터 대통령 후보 할 생각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논문 검증을 받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쿨하게 본인이 받아들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여태까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대학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다. 대학에서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무책임하거나 아니면 회피하는 그런 발언보다는 뭐 그 내용 자체는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총장이 더 내용을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좀 더 진솔하게 사실에 가깝게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 그 이회창 총재 아들 병역비리 사건 때 결국은 그 김대엽이라는 사람이 거짓말한 걸로 돼 있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들이 군대 안 가게 판정을 받고 군대 안 가는 데 있어서 우리 가족들이 노심초사한 거는 사실이다. 뭐 여러 가지로 몸도 안 좋고 또 경력도 단절되고 그래서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든지 군대를 보내지 못했던 사람으로서 군대 보낸 부모님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그 당시로 돌이켰다면 군대에 보냈을 것이고
지금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하든지 그 군대 보낸 거에 말하자면 상응하는 그런 조치를 지금 내가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혹시 대응을 했더라면 병역 문제가 좀 더 쉬운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대응도, 이 논문 대응도 윤석열 총장이 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선판에 그 줄리와 줄리냐 아니냐라는 문제, 또 김부선 바지를 벗느냐 안 벗느냐, 뭐 이런 문제들이 정치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또 다른 한쪽에서 뜨겁게 달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줄리 문제는 과연 집안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라는 거죠. 윤석열 전 총장은 장모 문제는 장모 문제다. 또 뭐 그 줄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 이게 허위 사실로 판결난 것이 많다. 허위 사실로 판결난 것이 많다라는 것은 허위 사실 아닌 것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치명적으로 윤석열 씨 전 총장의 앞날에 먹구름이 끼이고 비바람을 몰아칠 수 있을까라는 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반기문 전 총장 얘기처럼 혹시 중도에 사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할 정도까지 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부선 배우 이 얘기입니다. 김부선과 이재명과의 싸움도 재밌습니다만은 그야말로 실소를 금할 수 없죠. 그런데 여기에 재밌는 것은 진중권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 진중권이라는 사람은 하여간 어쨌든 진보당을 탈당하고 그때 조국 사태에 조국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말하자면 조국이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결국은 조국은 노무현이고 노무현은 조국이고 대깨문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 결국 나라 망쳤다. 결국 나라에 노무현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들이 노무현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자기들이 가장 정치적으로 혜택을 보고 그것을 자기들 말로는 악용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중권과 김부선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판의 어떤 현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또 비판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칭찬하고 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김부선도 마찬가지고, 김부선 배우도 마찬가지고, 진중권 교수도 마찬가지고, 전 교수이긴 합니다만 교수도 마찬가지고, 두 분 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중권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할 때 이혼할 걸 대비해서 뭐 하나하나 이렇게 적어 놓는 거냐 하면서 김부선 배우의 그 스캔들에 뭐 바지 벗어야 될 때가 됐다. 이재명이 바지 벗어야 될 때가 됐다. 그 다음에 내가 진중권 당신이 뭐 경비행기 데이트하자 그러는데 내가 데이트를 안 해줘서 당신이 그런 말을 하느냐, 뭐 어쩌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한 말씀에 대해서 한마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것 자체가 진중권이나 김부선 씨나 이분들이 하고 있는 얘기에 오히려 더 얘기를 더 추악하게 만들고 사태의 본질을 더 호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진중권 씨도 마찬가지고요. 김부선 씨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 얘기는 지겹다, 지나치게 진부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사태에 관해서 이미 국민들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무슨 역할을 한 것이고 이재명이 무엇을 했고 이재명의 문제는 뭐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거의 전 국민이 숙지하고 있을 정도로 알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언제부터 이 사람이 지사 선거하기 전부터 성남시장 선거하기 전부터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계속 문제가 되어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말이죠. 이재명 후보라는 사람이 다른 여러 가지 파헤쳐야 될 일이 많거든요. 성남시장 시절에 조폭 사건도 있고요. 지금 무슨 경제정책이라고 내놓은 거 돈 나눠준다고 얘기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자체가 검증받아야 될 것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1위 후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을 지금 자기네들 여당 안에서도 뭐 말을 바꿨다, 말이 왔다 갔다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증받아야 될 것이 많은데 결국은 진중권, 김부선 씨가 계속해서 이재명 씨 이런 얘기들을 까시거리로 자꾸 해야 될 얘기 그리고 이제는 국민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식상한 타픽에 관해서 자꾸 얘기를 해서 이재명 씨가 실제로 대통령 후보로서 1등 대통령 후보로서 대통령 후보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인가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갈 사람인가에 대해서 검증하는데 굉장히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씨한테 말하자면 타격을 줄 만큼 줬고요. 이재명 씨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가리키는데 저는 이 두 분이 하여간 1등 공신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사퇴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당 후보들도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라. 저는 오해하지 마세요. 이재명 후보가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김부선 씨와의 관계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돌아다니는 얘기가 대부분 사실일 거라고 생각해요. 또 뭐 형수와의 그 전화 녹음 그거 들으면 참, 야, 이 사람이 그냥, 길거리에 지나가는 아저씨 하기도 힘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이미 다 알아요. 형수한테 무슨 얘기 했는지 다 알고요. 형한테 무슨 얘기 했는지 무슨 짓 했는지 다 알고 또 김부선 씨와의 관계 뭐 대체로 뭐 어떻게 됐는지 뭐 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본인도 또 사과했대요. 뭐 너무 화가 나서 발언을 하긴 했으나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재명 이분이 후보가 될지도 모르잖아요. 더불어민주당.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으로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하는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여태까지 얘기했던 거와는 뭐가 다른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는 어떻게 거리를 두려고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한 통속으로 짝짝꿍 하려고 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욱 검증하고 이분이 과연 의미 있는 후보인가를 판단하게 하는 것이 저는 옳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진중권이나 김부선이나 아니면 기타 누구는 뭐 정세균이나 어떤 분도 이 문제에 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게 대선 후보인데 대한민국을 이끌겠다는 사람이 한 사람은 뭐 줄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무슨 대학 논문이 뭐가 관계 있느냐, 이런 문제들로 장모가 구속됐느냐 이런 문제들로 결국은 계속해서 발목 잡고 있고 또 한쪽은 여성 스캔들로 지금 계속 문제를 잡고 있고 대한민국 지도자를 골라야 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허탈합니다. 이런 일들을 자꾸 당할 때마다 저런 사람들밖에 없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저 두 사람이 아닌 어떤 다른 사람이 우리 등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알 만큼 알고 있고요. 또 국민들이 식상해하고 있는 토픽이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미국도 많이 퇴색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 전당대회라는 것이 결국은 일종의 큰 축제, 국민적인 축제가 돼서 국민적인 지도자를 선발하는 그런 과정이 대한민국 전체 모든 국민의 새로운 축제, 새로운 큰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축복,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과정에 협조해야 되고
힘을 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힘을 더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들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어려운 일,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중체대한 상황에서 우리 대선을 뽑는데 이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뭐 이런저런 후보들이 더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후보들이 결국은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가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번 대선판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나폴레옹 TV에 들어와 주신 우리 항상 열심히 들어주시고 코멘트 해주시고 도와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우리 친박신당 그리고 박근혜 탄핵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이 박영수만 봐도 여러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고 파헤치시고, 그리고 결국 우리 모든 국민이 승리할 수 있는 대한민국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인사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항상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